네, 디스플레이가 많이 발전해 왔죠. 그래서 디스플레이 발전 과정을 살펴보고 이러한 그 현대 디스플레이 기술의 방막 트랜지스터가 어떻게 사용되는지, 방막 트랜지스터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 역할을 이해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1주차 강의가 시작되겠는데요. 1주차는 디스플레이 기술을 위한 전자이해라는 타이틀입니다. 디스플레이 기술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전자라든지 원자의 특성을 잘 이해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이해를 돕는 그러한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시간은 이러한 전자의 구동을 왜 이해해야 되는가? 그것은 디스플레이 기술이 방막 트랜지스터하고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차 시에는 이 방막 트랜지스터가 어떻게 디스플레이 기술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지 그러한 부분을 살펴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디스플레이는 여러분들 잘 아시겠죠? 과거에 우리 TV는 브라운관을 사용했습니다. 브라운관은 크기가 크고 무게가 무겁고 그리고 사이즈도 그렇게 크지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브라운관이 나오기 전에 라디오만 주로 음성이죠. 라디오는 음성만 사용하다가 브라운관이 등장하면서 영상을 가정마다 전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브라운관이 발명되면서 가정마다 TV 시대가 시작이 됐죠. 그래서 TV가 흑백 TV로 시작이 돼서 나중엔 컬러까지 등장이 됐고 지금은 평면 TV 시대가 됐습니다. 화질도 매우 좋아졌고 그리고 사이즈도 굉장히 커졌죠. 이러한 평면 TV 시대로 오기까지 디스플레이는 많은 기술적인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브라운관에서 시작해서 디스플레이가 LCD를 거쳐서 지금은 OLED라는 새로운 디스플레이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흑백 브라운관 TV는 컬러 TV 시대로 들어갔고 이러한 컬러 브라운관의 사이즈의 제한 그리고 무게가 무거운 것 이러한 것들을 극복하고 LCD 평면 디스플레이 시대로 됐고요. LCD 기술이 매우 어려웠습니다. 가격도 비쌌고 근데 생산 기술이 발전하고 가격이 낮아지고 브라운관은 가정에서 사라졌습니다. 2008년에 LCD TV의 판매량은 약 1억 대, 약 1억 대면 브라운관을 다 대체한 수준이 됩니다. 그 당시에 TV가 전 세계적으로 약 1억 대가량, 그리고 모니터가 1억 대가량, 도합 2억 대가량이 판매가 되고 있을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LCD가 1억 대 판매를 했다는 것은 2008년을 기점으로 이미 브라운관을 LCD가 대체했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은 OLED가 TV가 등장이 되고 있죠. 현재는 LG 디스플레이가 독점적으로 만들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삼성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죠. 그래서 새로운 디스플레이 시대로 점점 지나가고 있고 이 외에도 플렉서블 혹은 롤러블 말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스트레치블 늘릴 수 있는 이러한 미래형의 디스플레이들이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브라운관은 1897년에 발명이 됐고 이 브라운관의 원리는 이 진공 속에서 전자가 움직이도록 한 것입니다. 전자총에서 전자가 나와서 그 표면에 발려진 형광체, 전자가 와서 부딪히면 빛이 나오는 것이죠. 그 형광체에 전자가 부딪히면 빛이 나오면서 이미지가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전자빔이 한 평면의 모든 부분을 스캐닝하면서 각 부분의 밝기에 따라서 전자의 세기가 조절이 됩니다. 전자가 큰 에너지로 충돌하면 밝은 빛이 나오고 전자가 낮은 에너지로 나오면 어두운 빛이 나오게 됩니다. 전자의 에너지가 작으면 빛이 나오지 않겠죠. 이렇게 해서 밝기를 조절하고 이미지를 구성하는 것이 브라운관입니다. 그래서 이걸 캐소드 레이 튜브, CRT라고도 부르죠. 그래서 CRT가 TV로 그리고 PC의 모니터로 널리 사용이 됐었죠. 이 CRT의 구조를 살펴보면 앞면 안쪽이죠. 안쪽에 형광체, 즉 전자가 부딪히면 빛이 나오는 그러한 재료가 발려져 있습니다. 흑백 시대에는 한 색깔만 됐지만 컬러 TV 시대가 오면서 RGB, 삼원색이죠. 빨간색이 나오는 재료, 녹색이 나오는 재료, 파란색이 나오는 재료가 발려져 있고 거기에 전자가 와서 충돌하면 RGB 각각의 밝기가 조절이 됩니다. 이 RGB의 색을 잘 조합을 하면
다양한 색상을 만들어낼 수가 있고, 이렇게 해서 CRT TV, 즉 브라운 TV가 동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브라운관은 부피가 크고 무겁다는 것이 가장 큰 단점이었습니다. 이 진공으로 구성이 되기 때문에 대기압을 견뎌야 됩니다. 그래서 유리가 두껍고, 그리고 대기압을 견딜 만큼 튼튼해야 하고, 그 내부는 진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피가 크고 무겁습니다. 그리고 전자를 가속시켜야 되기 때문에 매우 높은 전압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전압이 높고 소비 전력이 크다. 그러한 것이 브라운관의 단점입니다. 새로 등장한 LCD는 일단 얇습니다. 그리고 가볍고 구동 전압도 매우 작습니다. 한 5V, 10V 내면 동작이 됩니다. 그래서 소비 전력도 작습니다. 이러한 것이 LCD를 브라운관을 대체하게 된 주요한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LCD를 이용한 디스플레이의 등장은 액정 시계, 우리가 잘 아는 시계로부터 출발이 됐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LCD는 간단한 숫자만 표시하면 되니까 디스플레이를 만들기가 비교적 용이하겠죠. 그래서 1968년도에 최초의 액정 시계, RCA 연구소, 미국이죠. 미국에서 개발이 됐고, 1973년도 TN 액정, 트위스 니메티라고 부르는 액정 모드에 지금 보는 그러한 액정 시계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 LCD가 등장하는 시초가 되겠고요. 이어서 조그만 사이즈의 LCD TV, 휴대용이 되겠습니다. 그러한 휴대용 TV가 1980년도에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진의 오른쪽에서 보는 것처럼 작은 사이즈죠. 디스플레이도 한 3인치 정도, 2인치나 3인치 정도 작은 사이즈로 해서 들고 다닐 수 있는 그러한 LCD TV가 등장했습니다. CRT 가지고는 도저히 이러한 휴대용을 만들 수가 없겠죠. 저런 주머니에 들어갈 정도의 TV를 구성하려면 평면형, 그리고 소비 전력이 작은 그러한 LCD 패널이 필요하겠습니다. 1991년이 되면 최초의 벽걸이 TV라고 부를 만한 제품이 판매가 됩니다. 8.6인치 사이즈고, 지금 그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벽에 거치하는 형식으로, 그리고 액자처럼 구성이 됐습니다. 지금 기준에서 보면 화소수도 아주 작고 한 30만 화소 정도, 그리고 시야각도 매우 나쁘고, 그렇지만 그 당시 기술로서는 획기적인 벽걸이 TV가 등장한 그러한 획기적인 디스플레이였습니다. 91년도에 이러한 벽걸이 TV가 등장하면서 LCD 디스플레이는 본격적으로 상용화가 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시계를 보면 숫자가 표시가 되는데, 여기는 세그먼트라고 하는 그러한 조각들이 있습니다. 지금 3, 5라는 숫자가 보이시죠? 각각의 이 숫자를 표시하기 위해서 7개의 표시 조각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세그먼트라고 하죠. 그래서 7개의 세그먼트로 숫자를 표시하기 때문에 7 세그먼트 디스플레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숫자 정도 표시할 수가 있어서 이러한 세그먼트 디스플레이 가지고는 영상, 이미지, 동영상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표시하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초기에 등장한 간단한 디스플레이, 평면 디스플레이는 이러한 7 세그먼트 디스플레이로 출발을 하게 됐습니다. 7개의 조각이 있죠. 각각의 밝기를 조절해서 숫자를 구성하기 때문에 각 세그먼트에는 신호선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7 세그먼트니까 7개의 배선이 연결되겠죠. 그래서 7개의 배선에 신호를 잘 조절하면 우리가 원하는 숫자를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매우 얇고 작은 전압으로 표시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이미지를 표시하려고 하면 이런 세그먼트 가지고는 어렵겠죠. 복잡한 풍경을 표시하려면 세그먼트로는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등장한 것이 매트릭스 타입의 디스플레이입니다. 매트릭스는 화소가 가로, 세로로 배열이 되어 있는 그러한 구성입니다. 우리가 수학 시간에 배운 행렬을 생각하시면 되겠죠. 가로, 세로로 각각의 원소들이 나열되어 있는 그러한 매트릭스, 행렬이죠. 행렬 형태의 디스플레이. 그것이 바로 매트릭스 디스플레이입니다. 네, 이 매트릭스 디스플레이는 가로로 M개, 가로 방향으로 N개가 있고 세로 방향으로 N개, 이게 임의의 숫자가 되겠는데, 이게 1000개가 되거나 2000개가 되거나 이런 식으로 해상도가 높아질수록 많은 수의 배열이 되겠죠. 그래서
화소 수는 m 곱하기 n개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세그먼트 디스플레이처럼 각각의 화소에 배선을 다 연결한다고 하면 m 곱하기 n개, 예를 들어서 m이 1000이고 n이 1000, 둘 다 1000이라고 하면 곱하면 100만 개가 되겠죠. 100만 개의 배선이 필요한데 이 100만 개의 배선을 패널 안에 집어넣기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매트릭스 디스플레이의 장점은 필요한 배선 수가 m 곱하기 n개가 아니고 m 플러스 n개가 됩니다. 그래서 1000 더하기 1000을 하면 2000개가 되겠죠. 그래서 2000개의 배선만 있으면 이 100만 개의 화소를 구동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매트릭스 디스플레이입니다. 이 매트릭스 디스플레이는 패시브 매트릭스 방식과 액티브 매트릭스 방식 두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이 패시브 매트릭스로 출발을 해서 지금은 액티브 매트릭스의 시대로 되어 있습니다. 액티브 매트릭스가 되어야 고화질 디스플레이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많이 사용되고 있는 평면 표시 장치 LCD를 이어서 OLED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OLED는 유기발광 디스플레이, 발광 재료가 유기물이라서 유기발광 디스플레이입니다. 유기발광 소자를 사용하고 있죠. 이것이 스마트폰에 사용되고 있고 그리고 TV에도 적용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LCD는 과거에 사용이 되던, 그러니까 OLED 이전에, 그리고 지금도 널리 사용되고 있네요. 이제 LCD에서 OLED로 디스플레이가 발전하고 있는데 LCD는 이미 성숙된 기술입니다. 널리 사용되고 있고 이 LCD는 두 장의 유리 사이에 액정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액정에 가해지는 전압에 따라서 밝기가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액정은 절연 재료입니다. 전기가 통하지 않는 좋은 절연 재료입니다. 그래서 전류가 흐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액정에 전압을 가하더라도 전류는 흐르지 않고 가해진 전압에 따라서 전압에 의해서만 밝기가 조절이 됩니다. 그래서 전압 구동형 디스플레이라고 합니다. 지금 그림에 보면 두 장의 유리 사이에 들어있는 액정 분자. 액정 분자는 길쭉한 막대 모양이죠. 그게 꼬여 있는 상태 그리고 수직으로 늘어서 있는 상태 두 가지가 지금 보여져 있습니다. 이러한 상태는 액정에 가해지는 전압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전압을 가하면 오른쪽 그림과 같이 액정 분자가 수직 방향으로 늘어서게 돼서 밝기가 변하게 됩니다. 물론 유리의 앞면과 뒷면, 그러니까 위쪽과 아래쪽이 되겠네요. 위쪽과 아래쪽에는 편광판이라는 필름이 붙어 있습니다. 편광판도 중요한 구성 요소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결합이 돼서 액정에 가해지는 전압에 따라서 밝기가 조절이 됩니다. 이러한 밝기를 잘 조절하면 우리가 원하는 이미지를 구성할 수가 있죠. 이 액정은 절연체이기 때문에 액정 아래 위에 있는 정극을 기준으로 보면 이 전기 용량과 같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면 전기 용량 기호를 그려놨습니다. 그래서 LCD는 이 전기 용량으로 생각할 수가 있고 전압 구동형 디스플레이입니다. OLED는 전류 구동형 디스플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전극 사이에 전류가 흐르는 소자가 들어있습니다. 이것이 유기발광 다이오드입니다. OLED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전압을 가하면 여기는 전류가 잘 흐릅니다. 잘 흐르고 극성이 있습니다. 한쪽 방향으로, 순방향이죠. 순방향의 전압에 대해서는 전류가 잘 흐르고 역방향의 전압에 대해서는 전류가 잘 흐르지 않는 다이오드의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방향 전압을 가하면 이 다이오드의 전류가 잘 흐르게 됩니다. 전압이 높으면 많은 전류가 흐르겠죠. 그래서 전류가 많이 흐르면 밝은 빛이 나옵니다. 전류가 작게 흐르면 어두운 빛이 나오게 되고 전류가 흐르지 않으면 빛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전류의 양을 조절하면 밝기가 조절이 돼서 이 OLED는 전류 구동형 디스플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OLED에는 전류가 흘러야만 빛이 나오게 됩니다. LCD하고는 반대죠. LCD는 전압만 있으면 동작을 합니다. 근데 OLED는 전류가 흘러야 됩니다. 이것이 두 디스플레이의 아주 큰 차이점이 되겠습니다. 자, 매트릭스 구성을 하게 되면 우리가 화소수를 증가시켜서 세밀한 이미지를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그 매트릭스 디스플레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 패시브 매트릭스하고 액티브 매트릭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패시브 매트릭스를 살펴보면 이 패시브 매트릭스는 액티브 소자가 사용이 되지 않는 그러한
매트릭스 형태입니다. 배선만 존재합니다. 배선은 R 성분, 저항 성분과 전기 용량 성분만 구성이 되어 있는 그러한 메탈 배선이 되겠죠. 이러한 배선만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 액티브 소자는 다이오드라든지 트랜지스터 이러한 것들을 액티브 소자라고 하는데, 이 패시브 매트릭스 구성에는 이러한 액티브 소자가 사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다이오드나 트랜지스터를 사용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공정이 간단해집니다. 가격이 싸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디스플레이 초기에는 이러한 패시브 매트릭스가 일단 사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PM LCD, LCD에 적용하면 PM LCD가 됩니다. 패시브 매트릭스 LCD가 되죠. OLED에 적용하면 PM OLED가 됩니다. 패시브 매트릭스 OLED가 되는 것이죠. 자, 액정은 두 장의 유리 사이에 액정이 들어있죠. 그래서 한쪽 기판에는 로우 일렉트로드, 즉 가로 배선이 있습니다. 다른 기판에는 수직 방향, 즉 칼럼 일렉트로드, 수직 방향의 배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로 배선, 로우 일렉트로드 배선하고 수직 방향, 칼럼 일렉트로드가 만나는 교차점에서 바로 화소가 구성이 됩니다. 이 교차점의 전압을 잘 조절하면 우리가 원하는 밝기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LCD는 빛이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전극은 불투명하면 안 됩니다. 그냥 금속을 하면 불투명하죠. 그래서 ITO라는 투명 전극을 사용하게 됩니다. 빛은 통과하지만 전류가 잘 흐르는 그러한 재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액티브 소자, 즉 다이오드라든지 트랜지스가 없기 때문에 공정이 간단하겠죠. 그렇지만 단점이 있습니다. 화질이 좋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요즘 보는 화질을 구성하려고 하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등장한 것이 AM LCD가 되겠습니다. 이 PM LCD는 아주 간단합니다. 지금 보시는 왼쪽 두 장의 기판이 보이시죠? 투명한 기판입니다. 그리고 투명한 전극이 가로, 세로로 각각 구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오른쪽에 모식도가 있습니다. 그 교차점에서 화소가 구성이 되는 것이 바로 PM LCD, 패시브 매트릭스 LCD가 되겠습니다. OLED도 마찬가지 구성이 가능합니다. 트랜지스터나 다이오드가 없어도 OLED만 가지고 이미지를 구성할 수가 있는데 이것이 패시브 매트릭스 OLED입니다. 마찬가지로 공정이 간단하겠죠. 트랜지스터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판 위에 에노드 칼럼 전극, 그래서 이 수직 방향의 배선이 형성이 됩니다. 밑에 쪽에 대개 에노드 양극 되겠죠. 전극이 형성이 되고, 그 다음에 발광청, 즉 빛이 나오는 재료가 있어야겠죠. 그래서 그 다음에 발광청이 정착이 되고, 마지막으로 캐소드 전극선, 이건 가로 방향입니다. 가로 방향, 맨 위에 전극선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두 배선이 교차하는 지점에서 바로 화소가 구성이 됩니다. 이 두 전극의 전압을 잘 조절하면 밝기를 조절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OLED 자체는 다이오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등가로를 그려보면 지금 이제 가로 배선, 세로 배선들이 있죠. 각각의 교차점에 발광 소자들이 있습니다. 그 발광 소자가 가로 배선, 세로 배선 사이에 연결이 되어 있는 셈인데 다이오드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순방향으로 전압을 가하면 전류가 잘 흐르게 되고, 역방향으로 전압을 가하면 전류가 흐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역방향으로 가면 빛이 나오지 않고, 순방향으로 갈 때 가는 전압에 따라서 전류의 양이 조절이 되고, 전류가 바뀌면 바로 밝기가 바뀌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패시브 매트릭스 타입의 OLED가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액티브 매트릭스가 되겠습니다. 매트릭스의 각 화소에 액티브 세조가 있는 것이죠. 액티브 소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이오드나 트랜지스터 같은 것인데, 초기에는 다이오드가 많이 사용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트랜지스터보다도 다이오드가 공정이 간단한 편이기 때문에 원가가 싸게 들어가죠. 그렇지만 화질은 트랜지스터보다도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다 트랜지스터로 바뀌었습니다. AM LCD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LCD의 구성에서 각 화소에 액티브 소자가 들어있는 것이 바로 AM LCD입니다. 다이오드나 트랜지스터가 사용이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요즘은 모두 트랜지스터가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LCD 아래쪽 기판을 보통 하판이라고 부릅니다. 아래쪽은 백라이트가 있는 쪽이 아래쪽이 됩니다. 그쪽의 하판에 주로
TFT나 배선 등이 형성이 됩니다. 반대쪽 기판, 거기는 상판이 되겠죠. 상판에는 색깔을 구성하기 위해서 컬러 필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RGB, 3원색을 구성하기 위한 컬러 필터가 패턴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상판이 되겠고요. 두 기판 사이에 액정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액정에 걸리는 전압에 따라서 밝기가 조절이 됩니다. 이 AM LCD는 이 트랜지스터가 사용이 되기 때문에 PM LCD에 비해서 화질이 매우 우수합니다. PM LCD로는 우수한 화질을 구현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화질에는 모두 이 AM LCD가 사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림에 보시면 각 화소에 트랜지스터 기호들이 배치가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고, LCD의 경우에는 이 트랜지스터가 한 개만 있으면 됩니다. OLED가 되면 많은 수의 트랜지스터가 들어가게 돼서 복잡해집니다. LCD는 매우 간단한 것이 OLED에 비해서 큰 장점입니다. AM OLED를 살펴보겠습니다. 요즘에 이제 OLED로 패널이 진화하고 있습니다. 각 화소에 역시 액티브 소자, 즉 트랜지스터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트랜지스터 공정이 끝나면 액정 공정 대신에 발광청 재료가 올라가게 되겠죠. 발광청 재료가 올라가고 캐소드 전극이 정착이 되면 완성이 됩니다. 그 이후에는 이제 이 산소나 수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봉지라고 부르는 보호청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그림의 맨 위쪽은 보호청, 봉지청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발광체에서 나오는 빛이 기판의 위쪽으로 올라갈 수도 있고 아래쪽으로 올라갈 수 있는데, 지금 그림 위쪽으로 올라가고 있죠. 이걸 탑 에미션이라고 합니다. 반대쪽으로 갈 수 있는데 아래쪽이 되겠죠. 그럴 때는 우리가 바텀 에미션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해서 OLED가 구성이 되는데 LCD보다는 많은 수의 트랜지스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공정이 좀 더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액티브 소자가 중요하겠죠. 그것이 바로 방막 트랜지스터입니다. TFT라고 부르죠. T는 thin, 얇다는 것이고요. F는 필름, 막입니다. 막. 그 다음에 T는 트랜지스터죠. 그래서 TFT라고 줄여서 부릅니다. 이러한 방막 트랜지스터가 AM LCD나 AM OLED의 각 화소마다 들어있고, 이 방막 트랜지스터가 핵심 소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화질, 이러한 디스플레이를 구현하려고 하면 AM OLED나 AM LCD처럼 방막 트랜지스터가 필요하게 됩니다. 이 방막 트랜지스터에는 게이트 전극 그리고 소스 레인 전극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소스하고 드레인 두 전극에 전압을 가하면 두 전극 사이에 전류가 흐릅니다. 이러한 전류의 흐름은 우리가 조절할 수 있는데, 그거 조절하는 전극이 바로 게이트 전극입니다. 게이트 전극에 가기 전에 전압을 조절하게 되면 소스하고 드레인 사이에 흐르는 전류가 변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호 전압을 가지고 전류를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전극이 있고, 거기에 사용되는 재료들을 살펴보면 저런 재료, 전기가 통하지 않는 저런 재료, 그리고 반도체 재료, 중요한 재료죠. 반도체 재료. 그리고 아까 소스레인, 이러한 전극을 구성하는 금속 재료, 이러한 세 가지 주요한 재료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반도체 재료는 이 트랜지스터 특성을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재료입니다.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반도체 재료는 비정제 실리콘입니다. 아모프 실리콘이라고 하죠. 우리가 메모리를 만드는 실리콘 웨이퍼, 이건 결정입니다. 단결정이라고 하죠. 그렇지만 디스플레이에 사용되는 실리콘은 비정제 실리콘, 아몰포스 실리콘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반도체 재료로 사용되고 있고요. 단면 구조는 그림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비정제 실리콘을 정착을 할 때 실리콘 내 수소가 꽤 같이 결합이 됩니다. 한 10% 정도 내외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실리콘 기호 옆에 수소를 붙여 놓았죠. 그래서 수소화된 비정제 실리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수소가 들어가서 결합을 같이 하기 때문에 이 비정제 실리콘 막 내부에는 수소가 꽤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수소가 들어가야만 우리가 원하는 특성을 확보할 수가 있기 때문에 수소를 넣어야만 동작이 잘 됩니다. 요즘 OLED 휴대폰, 갤럭시 같은 대표적인 OLED를 사용하는 휴대용 기기죠. 여기에는 아몰 실리콘이 아니라
폴리실리콘이 사용이 됩니다. 암호실리콘은 완전히 비정질, 무질서한 상태지만 폴리실리콘은 부분 결정화가 되어 있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전류가 좀 더 잘 흐르는 그러한 소자입니다. 그래서 이걸 로우 템퍼러처 폴리실리콘, 저온공정. 과거의 폴리실리콘은 고온공정을 필요로 했습니다. 일반 유리를 사용하면 유리가 휘거나 변형이 될 정도가 높아서 유리에 사용하기가 어려웠죠. 이러한 공정 온도를 낮춘 것입니다. 유리를 사용해도 공정이 되도록 공정 온도를 낮추었고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LTPS, 로우 템퍼러처 폴리실리콘, 저온 폴리실리콘이라고 하고, 이러한 저온 폴리실리콘으로 방막 트랜지스터를 구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폴리실리콘을 가지고 OLED에 구성을 하게 되는데, 이 폴리실리콘은 이동도가, 즉 전류가 암호실리콘보다는 매우 높아서 유리한 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 폴리실리콘 TFT가 OLED는 널리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은 이 휴대폰 OLED 화소 사진입니다. 매우 복잡하죠. LCD는 화소에 트랜지스터가 하나만 들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OLED 스마트폰에는 한 화소에 트랜지스터가 7개 정도, 6개 내지 7개 들어있어서 매우 복잡한 구성을 갖고 있죠. 배선의 수도 많습니다. 그래서 OLED는 트랜지스터 숫자가 많고 배선도 많아서 공정이 까다로운 그러한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LTPS의 단면 구조는 그림에 나와 있습니다. LTP에서 TFT죠. 폴리실리콘 방막 트랜지스터. 게이트 전극이 위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암호실리콘은 단면 구조를 보시면 게이트가 아래쪽에 있는데 이 폴리실리콘 주로 위쪽에 구성이 돼서 탑 게이트 구조라고 합니다. 그리고 저온 공정이라서 유리 위에 공정이 가능합니다. 과거에는 이게 어려웠습니다. 지금은 유리 기판 위에 공정을 할 수가 있게 돼서 그래서 저온 공정 폴리실리콘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외에도 여러 종류의 TFT가 있습니다. 반도체 재료로 사용되는 것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우리가 여러 가지 TFT가 구성이 되는데 요즘은 산화물 재료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LG 디스플레이에서 만드는 OLED TV는 바로 이 산화물 TFT입니다. 산화물 TFT를 사용하고 있고 산화물 TFT는 반도체 재료가 산화물입니다. 산소가 붙어있는 그러한 금속 원소죠. 그러한 것들이 사용되고 있고 많이 연구됐던 것들은 유기재료를 사용하는 그러한 오게닉 TFT도 있습니다. 유기물을 사용하는 트랜지스터가 되겠습니다. 근데 특성이 불안하기 때문에 널리 사용되지는 아직은 못하고 있습니다. 산화물 트랜지스터는 최근에 패널에 적용되기 시작해서 제품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OLED TV가 되겠습니다. OLED TV는 화면이 크고 기판이 크기 때문에 폴리실리콘을 사용하기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산화물 TFT가 적용이 되기 시작했고요. 암호실리콘으로 구성하기에는 OLED에 적용하기에는 암호실리콘 특성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좋은 대안으로서 바로 이 옥사이드 재료가 사용이 됐고 지금 그림에 보이는 건 LG가 발표했던 그러한 옥사이드 TFT의 구조입니다. 두 구조가 나와 있는데요. 왼쪽에 있는 건 초기에 적용했던 트랜지스터 구조입니다. 반도체 재료는 IGGO를 사용은 동일하지만 게이트가 아래쪽에 있는 바튼 게이트 구조입니다. 최근에 이 구조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게이트가 위로 올라가 있는 탑 게이트 구조, 바로 오른쪽에 있는 그러한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이 적용이 돼서 OLED TV가 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디스플레이의 구성에서 TFT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고요. 이 TFT의 특성이 디스플레이의 특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TFT의 특성을 잘 이해해야만 우리가 디스플레이를 잘 이해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TF 특성을 이해하려면 바로 TF 특성에서 전류에 기여하는 전자의 특성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자의 거동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이 1주차에는 이러한 전자의 거동, 원자나 전자의 거동을 이해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시간 우리가 방막 트랜지스터를 소개를 했고요. 이어서 전자의 거동, 원자의 거동 등에 대해서 또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